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냐면은 정말 애터미처럼만 해라, 제발 애터미처럼만 해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정말 애터미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잘 나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회사와 더불어서 다 성공자가 되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되게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되게 공부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합니다. 30에서 한 60세까지는 대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60세쯤 됐을 때 결산을 해봤더니 1%만이 성공자가 되었더라, 즉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당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은 타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대개 1% 정도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왜 30년씩이나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30년씩이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패자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노후라는 30년의 세월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은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와서 병들고 돈이 없으면은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문이 슬슬 지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을 돈 없이 병든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몹시 끔찍한 일이고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변 가족들까지도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늙어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성공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번을 반복한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10번을 다 성공할 수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0번 다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칙입니다. A 플러스 B는 C가 나온다. 그러면은 A하고 B만 플러스하면 항상 C가 나오면 이거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A하고 B만 하면 항상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요 법칙 공식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북향의 원리. 이거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쓴 말인데, 정북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법칙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자, 여기 속리산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리죠?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지금 북쪽이 어디인지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손가락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예, 북쪽이 어디인지 가르쳐 보세요. 예,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다 헷갈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쪽을 오늘부터 북쪽이라고 정하자 이거예요. 웃는 사람이 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예. 우리가 이쪽을 다수결로 정한다고 해서 꼭 이쪽이 북쪽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침반 가지고 와서 대보면은 이쪽이 북쪽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이쪽이 북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북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농부는 자연 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을 준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땅을 준비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도 사고 농토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농자금부터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거를 맨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콩 씨앗 준비합니까? 벽씨를 준비합니까? 벽씨를 준비하죠. 왜? 쌀을 거두겠다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니까 벽씨 10마를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노는 문원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땅콩을 거두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밭을 준비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건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 10가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쌀 10가마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벽씨를 한 마를 준비할 건지 10마를 준비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땅은 몇 평을 준비를 할 건지를 이 쌀 10가마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곡간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의 머릿속에 고구마 2가마인지 땅콩 1가마인지 아니면 쌀 10가마인지 하는 것이 먼저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 다음에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성공한 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할 거냐 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머릿속에 쌀 10가마를 그려 넣느냐,
땅콩 2가마를 그렸느냐, 고구마 2가마를 그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려놓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 성공한 모습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절대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고 있지 않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그려놓지 않으면은,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놓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난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사람은 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육이 요구하는 것, 영이 요구하는 것, 혼이 요구하는 것,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만족시키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욕구라는 건데, 우리 육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그러면은 풍요롭게 사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살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보통 영과 혼이 같은 걸로 영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영과 혼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스피릿, 소울 구별이 되는데, 그럼 영은 뭐고 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동물하고 사람하고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영은 예를 들면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늙으면은 아이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이것저것 뒤도 돌아보고 앞일도 걱정하고 고민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개가 늙으니까 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배부르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늘어져서 잠만 잘 뿐이지 전혀 고민 안 해요. 왜? 시간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심에 관한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웃집 개가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물어버렸어. 그러더니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물론 양심도 계속 무시하면은요 양심이 무뎌지기는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심을 계속 닦으면은 양심이 계속 빛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여호와의 등불을 하나 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켜지면은 그런 건지 옳은 건지가 다 구별이 되죠. 마음이 어두우면 구별이 안 되는데 마음에 등불이 있으면은 그것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가 다 구별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불을 그냥 계속 꺼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희미해지기는 해요. 목소리가 적어져요. 양심의 목소리가. 그런데
이게 아주 안 들리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자기가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이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혼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적 욕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무식하다,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죽을 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혼의 부분입니다.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물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밥 주는 주인한테는 꼬리 살살살살 흔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밥 먹을 때 건들면 노합니다. 예. 그래서 이 희노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요. 기억력도 있고,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다 구별하고, 이렇게 다 숫자도 가르치면은 야 3번 물어와, 5번 물어와, 이렇게 하면은 가르치면 이런 것도 배우긴 배워요. 사람보다 지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물도 혼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나는 남을 위해서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쓸모있던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친구를 위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 한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건 바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에다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은 완벽한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건강하지 않았어. 비실비실 아프기만 했어. 장수를 못했어. 찢어지게 가난하게만 살았어. 다 인생 실패자인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어기면서 평생 살아갔다고 하면 죽을 때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식해서 배운 바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는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물론 학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습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배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주변에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지가 않고 한데 어울려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몸을 보면은 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이 있고 이 밖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육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빙 소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만나서 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지 어느 하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그걸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떼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떼놓고 생각하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육은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잘 산다고만 생각하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은 부모님들이 애달퍼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 잘 되는 꼴을 보고 죽어야 될 건데,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살아오신 분들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정말 거의 평생을 다 소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도 더 힘든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음 세대가 전 세대보다 어려운 세대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우고 뭔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앞에는 공부를 할 만큼 하고 노력을 해도 대책이 안 서는 절망이라는 벽에 봉착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 세대가 희망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이제 다 가르쳐 놨으니까 알아서들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집 한 채씩은 내가 사주겠다. 자녀가 둘이면 몇 채 사줘야 되죠? 두 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돈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제일 하고 싶은 일, 정말 집 한 채씩 턱턱 사주면 기분 누가 더 좋겠어요? 받는 자녀가 좋겠어요? 주는 부모가 좋겠어요? 다 좋지만은, 받는 자녀도 좋지만은 주는 부모가 더 기분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 보고도 니네 집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집 한 채씩 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 살지 못하면은요, 이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집사람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 1년을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저는 월급쟁이를 한 17년을 했어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월급쟁이가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일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17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내가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인터넷 백화점을 이제 차리게 됩니다. 하여간 그걸 잘 차렸어요.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시대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백화점을 차렸어요. 수만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초대형 백화점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아줌마부대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힘이 들어지다 보니까
뭐 회사 망하면서 뭐 다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정말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월세방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어디 가서 한 150만 원인가 이렇게 벌어와 가지고 50만 원 월세 주고 애들 이제 학비 주고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사는 이제 이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말이 점점 이제 뜸해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말 한마디씩 나오면 이렇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보 집 좀 가스 좀 팍팍 떼라고 그랬더니 누구는 추운 줄 모른 줄 아세요? 이렇게 새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추운데 당신이 돈 못 벌어오니까 내가 불 안 떼지 뭐 추운 줄 몰라서 불 안 떼냐 이거야. 보통 가스를 10만 원어치 떼면은 좀 추워요. 거기서 5만 원어치만 더 떼면은 조그만한 집이니까 좀 따뜻해. 한 달에 5만 원씩 아끼려고 추운 집에 산 거예요. 그럼 겨울에 5개월 난방하죠. 그럼 1년에 얼마 아껴요? 25만 원. 3년 동안 아꼈으니까 얼마 아꼈게요? 75만 원. 그 75만 원 때문에 3년을 떤 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억울해 죽겠어. 돈은요 없을 때는 절대 아끼면 안 돼. 있는 대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써봐야 몇 푼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바보들이요, 가난뱅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없을 때는 아등바등 아껴. 근데 언제 펑펑 쓰냐면 돈이 좀 생기면 그때 펑펑 써버려. 돈은요 그 반대로 해야 돼. 돈이 좀 있을 때는 아껴야 돼. 그때는 아끼면 돈이 모아지거든.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도 좀 틀리게 가르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개인 경제로 봤을 때는요 수입에 맞춰 갖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치고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부 쓰는 사람들 있죠. 수입에 맞춰서 지출한다고 가계부 쓰는 사람치고 부자를 못 봤어 내가. 여러분 제발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안 써. 가난뱅이들만 쓰고 있어. 그래갖고 부자 되느냐? 안 돼. 평생 가계부 써. 또 그거를 또 검사하고 있는 쪼잔한 남편들도 있어. 그 찌질이야 찌질이. 지금 참 많이 벌어다 주면 왜 이걸 쓰고 있냐고. 조금 벌어다 주면서 그걸 아등바등 쓰고 있는데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검사하고 있는 그런 찌질이. 아이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수입 잊어버려. 지출부터 결정을 해. 지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면서 살 건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 건지, 이 지출을 결정을 해보면요 이게 제법 많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3천만 원에서요 5천만 원 정도가 매월 있어야만이 부자가 돼요. 이 정도를 지출하지 않으면 이게 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이나, 난 300에서 500도 못 벌어봤는데 3천에서 5천이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3천에서 5천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300에서 500 벌어갖고는요 노후대책도 안 서고 아무것도 안 돼. 그 찌질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00에서 700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박터지게 대기업에 가가지고 결국 버는 게 얼마 버냐? 300에서 700 벌고 있고, 이웃집 애가 300에서 700 버는 일자리 찾았다고 그러면 아이고 걔는 그게 엄친아요. 내 새끼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쥐어박잖아. 그런데 300에서 700 벌고 있는 애 별 볼 일 없어요. 노후대책 안 써요. 걔 3천에서 5천은 벌어야 돼요. 매달.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요, 평생 버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줄어들어요. 이 기회의 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0대, 30대 식당에 가면은 주방 서빙을 시켜줘. 그런데 40대, 50대에 가면은 뒤에 가서 음식 하라고 주방으로 보내, 배기 싫다고. 60대, 50대, 60대에 가면은 그릇 깬다고 이것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친척이나 누구 아니면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뭔가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되면 내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파랑새만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화끈하게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은 돈을 버는 때가 있고 번 돈을 쓸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돈 쓰는 것도요, 늙어가지고 돈 쓰려고 그래 봐. 여행도 다리 썽썽할 때 여행이지,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디 좋은 경치를 봐도 눈도 침침한데 가면 뭐 하냐고. 어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이빨이 썽썽할 때지. 가가지고 틀니가 많니 안 많니 해가면서 맛있는 거 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벌려면 1년 2년 3년이라도 빨리 벌고 그래 놓고 그걸 쓰러 다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젊음 다 가도록 이제 벌기만 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있는 돈도 쓰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안에 평생 쓸 돈을 다 벌거나 아니면은 평생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3년에서 5년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세요. 그거는 평생 해도 안 돼. 애터미 사업도 3년 5년 지났는데 안 되는 사람들 빨리 때려치우고 집에 가세요. 근데 반성을 한 가지는 해봐야 돼. 진짜로 했는가? 아니면은 발가락만 하나 걸치고 3년 5년 지나갔는가? 그거는 반성을 해야 돼. 근데 진짜로 했는데 양발 다 담그고 진짜로 뛰었는데도 3년에서 5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가세요 그냥. 그런데 진짜로 했냐 하는 거야. 여러분, 돈이 3천에서 5천은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요. 부모님한테도 제발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세요. 20만 원 30만 원 보내주고 무슨 애기들이에요. 부모님도 살려고 하면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비를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보내드려야 돼. 그래야 뭘 사람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네들 치료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아니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 가스비 5만 원 가지고 찌구독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 여보, 애들 졸업하고 나면 우리 헤어집시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방바닥에 쓰러져 가지고요, 우리 와이프 다리를 잡고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여보 하지 마라, 내가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집도 없고 노후대책 자금도 없고, 여보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노후대책 자금 마련해서 내가 통장에 넣어서 줄 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되냐고 다리를 잡고 엉엉 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집도 사주고요, 통장에 돈도 다 넣어줬는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생활의 어려움은요, 정말 사랑하던 사람 사이도 냉랭하게 만들어서, 지금 부부간에도 그냥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고 절차 복잡하고 뭐하고 아이고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 집에 들어가도 아무 감동도 없고 나와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살아. 그냥 삶이 얼마나 된다고. 그 젊은 날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 짧은 인생 얼마 안 되는 동안에 그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랑이 더 아름답게 숙성이 돼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할 때는 당신 내하고 결혼만 해준다고 하면은 진짜 손끝에 찬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해놓고 나중에는 왜 찬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고무장갑 하나 사주면서 이거 끼고 하면 그러니까 사랑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어서요 남 주려고 사실은 버는 거예요. 벌어서 남 주나 그러는데 실제로는 남 주려고 그래요. 근데 줄 때 잘 줘야 돼요. 자기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를 잘 정해갖고 줘야 돼. 잘못 주잖아요. 주고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찢고 볶고 싸우고 원성 듣고 그래.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잘 정해가지고 줘야 되고 줄 때도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의타심이 안 생기도록 배려를 해야 되고 첫째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자존심 안 상하게 해야 돼요. 받기는 받았는데 주는 자세가 고자세면은요 받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빠. 내가 지금 할 수 없이는 받기는 받는다마는 자식 그러면서 뒤에서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주는 자세가 더 낮아야 돼. 스스로 돈을 쓰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남한테 주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남 줄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보신 분들 앞으로 기대를 하십시오. 남 줄 때 기쁨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줘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넓혀서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울 때 내가 부자가 다 된 다음에 여유 있으면 남에게 주겠다 그러는 사람 치고 부자 된 다음에 돕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 도와야 되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도 주변에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해왔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이웃의 학교에 가장 가까운 학교에 애들 좀 불러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40만 원 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 애가 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받는 보조금하고 뭐 이런 거 조금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20만 원도 그 집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웃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금액도 넓혀 나가고 어떻든 우리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도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애터미 사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서민들에게는 싼 생필품을 공급을 해서 질 좋고 싼 생필품을 공급을 해서 이 가게 이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1차적인 공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돈 벌만한 직장이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서 또 우리는 수당이 또 서민들에게 다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그 원료를 만들려고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도 돈이 나가게 되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전후방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후방 쪽에는 이제 더 멀리는 농사 짓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혜택을 보게 되고, 당귀, 청경, 백작양 지금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걸 제조하느라고 콜마라든가 썬바이오텍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또 인건비가 나가니까 또 그것도 후방에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터미에 판매하는 조직은 전체 매출액의 35%를 또 나누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서민들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승수 효과에 의해서 최소한 5배 정도 더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요, 사람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요, 점점점 용기라는 것이 생겨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희망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떤 희망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 좀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이고, 요즘 세상에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으니까 못 살지, 게을러 빠졌으니까 못 살지, 그러면서 못 사는 사람들을 좀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깊은 병에 들고 사업체는 다 망해가고 돈은 다 뺏기고 도리어 이제 빚쟁이까지 집에 쫓아오면서 몸이 아파갖고 더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앞뒤가 콱 막히는 기가 막힌 상황도 있구나. 무조건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정말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고 애우고 있었던 규절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 희망인 거예요. 희망마저 갖지 못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희망의 불빛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몸은 병들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목숨이 얼마를 부지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저는 그 희망의 불빛을 향해서 가야만 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불빛을 향해서 한 발 옮겨가니까 그 작은 불빛이 점점 커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다가가지 않으면 그 희망이 커지질 않아요. 그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오고 온 천지가 밝은 광명으로 가득 찬, 정말 희망만이 가득 찬 그런 세계로 내가 나올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의 깊은 동굴 속에 갇혔을 때는 정말 희망을 갖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을 알지만은 그 두려움 앞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마음속에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희망이라는 거고, 그 희망의 불빛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희망이 점점점 커지고 우리는 밝은 광명으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제 빛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살려고 하면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밤늦게까지 지금 이렇게 또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서 사랑을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머릿속에 그게 만들어져야 2년이고 3년이고 5년 후에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려 넣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그리는 거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구별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걸 그려 넣기만 하면은 우리 몸이 변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입속에다가 제가 빨갛고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입안에 가득 찬 석류를 어금니로 아작아작 씹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안 났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이 고장난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먹었을 때 침이 나오는 거나 머릿속으로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신체에 작용하는 효과는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충족되었다고 애언을 하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신체 반응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내가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그렇게 시간만 가면 그렇게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입에 이게 말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도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친구가 한다고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요 따위로 얘기를 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일.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아이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친구한테 슬슬슬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따위로 얘기하고는 되지 않아요. 때려치우세요. 그 따위로 얘기하려면.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지를 발견을 했다. 여러분 한 달에 통장에 5천만 원씩 꼽히는 게 그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가지고 있어야 돼. 1,000명 2,000명 거느리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머리 빠지게 밤낮 없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집에다가 5천만 원씩 갖다 준단 말이에요. 사장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사람 중에 70%는 비더로 다니는 사람들이요. 전부 적자 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업만 큰 사업이고 한 푼도 투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애터미를 우습게 하는데 우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 거냐 이거예요. 이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예요. 엄청난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투자를 안 하니까 우습게 알아 지금. 그리고 무슨 고시 보듯이 특별한 시험을 봐가지고 능력자만 뽑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것이나 되는 줄 알아 이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지가 않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한 편의 영화를 지금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요거를 쓰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드리는데 다 씁니다. 쉬워요. 자, 그 양식을 보면은 이런 수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요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여기다가 한 번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이 되겠죠? 자, 6.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주택 문제 대개는 해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요즘 필수품이죠. 사랑하고 효도, 배우고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봉사도 있겠죠. 또 공헌하는 삶, 봉사, 공헌하는 삶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현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쓰세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여행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항목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세요, 되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먹여보는 거예요. 주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70평은 돼야 되겠다. 아니면 50평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30평에 산다. 그러면은 자, 40점. 건강은 뭐 타고나서 그런 대로 뭐 70점. 자동차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지금 최소한 에쿠스는 타야 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 9형 타고 다니고 있어. 영 마음에 안 들어. 효도 그냥 마음으로만 했어. 자녀 지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줬어. 봉사는 거의 못했어. 현금도 거의, 여행은 뭐 어떻게 뭐 신혼여행은 갔다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걸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찌그러지고 적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이 10점 만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고단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는데, 내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 네모칸에다가 써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은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어디 살고 싶으냐니까 좋은 집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집 사러 가가지고 부동산에서 무슨 집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이 사람 집 살 사람이에요? 안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인지 몇 평인지 이게 딱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적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또 집값이라는 게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사진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제일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집 안 팔면 어떡하죠? 그 집 안 팔면 옆집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격을 적으라 이게요. 가격을. 그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차 타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페라리요. 그러는데 페라리가 얼마인지도 몰라. 7천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3억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라리 그러면 가격이라도 알고 타겠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적으라 이게. 기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70평짜리 집을 언제까지 사겠다고 적어야지, 그냥 세월을 가거나 말거나 그러다 꼴랑 죽어버리면 그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5년, 7년 안에는 내가 반드시 사겠다. 기한을 정해야 되는, 기한을. 요 세 가지를 꼭 유념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그러면은 어디에, 그 다음에 평수,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기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다 적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70평짜리는 사야 된다. 가격은 뭐 5억, 뭐 10억,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보여주세요.
선배들 중에 이렇게 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17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3년 뒤에는 상도동 사거리에 있는 42평 방 4개 욕실 2개 있는 4억 3천만 원짜리 동양 빌라 5층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자, 4년 뒤에는 창원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고향집 리모델링을 한다. 화장실, 부엌마당, 지붕에서 2천만 원 예상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이것은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영화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영화가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만들었다가도 제정신을 차리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 계속 정신없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미친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 찌질한 인생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남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거예요. 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미치겠어 정말. 비전 속에, 영화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이 현실이 끌어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 미래의 현실을 내가 창조하고 거기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우리 사운 3번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언제까지 뭐가 되겠다.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얼마 버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방에 가면은 선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되고 날짜를 일단 정하세요. 1년 후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겠다. 또 샤론 로즈 마스터는 내가 2년 안에 되겠다. 샤론 로즈가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안에는 내가 월 1,000만 원씩을 버는 월천댁이 되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쭉 세우시라 이거예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